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크게 다툰 적 없던 저희 아버지는 제가 32살의 나이에 결혼할 때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아내와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셋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머리에 가장 처음 떠올린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였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게 제게 해당하진 않았습니다. 뭐 결혼 초반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5년 차인 그때도 저와 당장 이혼하겠다는 아내에게 싹싹 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럼 이혼 소리 안 나오게 잘하는 게 우선 아니야? 네가 뭔데 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결혼의 기본은 믿음이야, 믿음. 그걸 먼저 깨트린 것도 나한테 상처를 준 것도 너라고. 심지어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똥 씹은 표정으로 날 아래 위로 훑어? 가뜩이나 못생겨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이게 이혼하자는 말 아니면 뭐야? 너도 동의한 거잖아, 그치?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미안해, 내가 표정은 실수했어. 난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생각한 거야. 진짜야. 실수? 실수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지. 매번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빌 때마다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 내가 병신으로 보이니? 이제 다 잡은 물고기다 이거야? 나도 이런 당신이랑 싸우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못 해먹겠어. 아이 없고 아직 젊을 때 딱 갈라서자.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끝인 것 같아.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죠. 여보, 제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아주 무릎 닳겠다. 그리고 그거 하도 써먹어서 그런지 이젠 무릎 꿇어도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아.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거겠지. 조금만 빌면 넘어가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지? 당신 사과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어.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당신도 알잖아. 나 당신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진짜 다신 안 그럴게, 다신. 약속해. 뭐 각서라도 쓸까? 각서? 그래, 그거라도 써봐. 그럼 내가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번만 그냥 넘어갈게. 대신 대충 쓰는 건 안 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쓸게. 제 결혼 생활은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와 아내의 이야기만 들었다면 제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혹시 바람을 피운 건가? 아님 말실수를 했나? 하지만 그때 저는 외박하고 들어온 아내에게 앞으로 미리 연락을 해달라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신뢰의 문제라며 반박을 했고 어느 순간에는 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거였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이전의 싸움도 비슷했습니다. 쇼핑을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았다. 말투가 불쾌하다. 빨리 대답을 안 했다. 그런 단순한 것들 말이죠. 그렇게 쓴 각서만 책 1권 분량이었어요. 뭐 두께만 보면 아주 대학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조언은 모두 따랐는데도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고요. 더구나 그때는 짜잘한 일 외에도 다른 여러 문제들로 골치가 아플 때였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과 아내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결혼 전만 해도 아이를 둘은 낳겠다고 했던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던 겁니다. 아내의 입장은 이랬죠. 전 그렇게 원하시면 2분이 낳으라고 해. 우리가 아이를 가지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다가 아주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잠자리 코치까지 해주시겠어? 저는 이미 화가 나 인상을 쓰는 아내에게 최대한 설득하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을 생각해봐. 그때 부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기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부모님만 기다리는 거 아니고 나도 기다리고 있어. 아이 있으면 좋잖아. 난 말이야, 그렇게 애 낳으라는 소리 들으면 더 열이 받아. 무슨 애 낳는 기계야? 애초에 사람 마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압박 주면 낳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싹 사라질 것 같아. 부부관계를 타인이 결정하는 것조차 역겹다고.
왜 말을 그렇게 해? 타인이라니. 역겹다니. 그럼 역겨운 걸 어쩌라고? 애 낳은 내 생각은 안 해? 몸 망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모든 인생이 아이 때문에 어그러지게 되는 건데 단순히 애를 낳으면 끝이라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말이야.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에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야. 말할 땐 좀 조심. 내가 틀린 말 했어?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이 왜 있나 했더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보다. 눈치도 없어지고 머리도 굴릴 일이 없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는 거야. 겉만 늙는 게 아니라 아예 뇌까지 썩은 거지. 여보! 당신도 입장 분명하게 해. 우리 결혼이야. 우리 결정이고. 집에서 키우는 짐승 새끼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부모님이 애 낳으라고 해서 낳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가지고 싶어. 단순히 부모님 문제만은 아니라고. 친구들도 다 아이 계획하고 있고 우리 벌써 결혼한 지 꽤 됐잖아. 나중엔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다고. 또 부모님도 그래. 아들 낳으라고 성화라는 것도 아니고 딸 아들 상관없이 늦기 전에 한 명이라도 가지라고 권유하신 거잖아.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또 선 넘네? 그럼 헤어져. 헤어져서 애 퍽퍽 낳아주는 짐승 같은 년이랑 살든가. 결국 저는 그날도 빌고 빌어서 각서를 3장 써야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저 역시도 끔찍하게 싫었어요. 그럼에도 부부 사이라면 안 좋은 말도 오고 가고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문제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딱히 참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내는 처음으로 저희 가족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저희 할머니 제사였는데 그날 아내는 한 뼘도 안 될 것 같은 짧은 치마에 엄청 긴 손톱을 하고 나타났던 겁니다. 저도 놀랐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침착하게 반응을 하셨죠. 아가, 내가 편한 바지라도 좀 줄까? 옷이 너무 예쁘긴 한데 음식 냄새 불편해서 못 써. 이에 아내는 픽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조상님한테 예뻐 보이려고 입었는데 제가 왜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어머님 바지는 너무 촌스럽잖아요. 주로 시장에서 쇼핑하시나 봐요? 지금 옷도 영. 저는 당연히 놀라서 아내의 옆구리를 톡 치며 주의를 줬죠. 여보! 아, 왜 때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리고 솔직히 이건 아니지. 죽은 사람한테 왜 절을 하고 식사를 만들어서 줘? 우리나라는 진짜 이상해. 내 말이 틀려? 살아있을 때나 잘하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냥 가족들끼리 만나고 고인을 기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니까 더 찜찜하잖아. 죽은 사람한테 올린 걸 왜 주워 먹어? 거지야? 더구나 음식도 대충 하면 될 걸 옷에 냄새나게 이걸 집에서 직접 만들고 하는 것도 이상해. 그 말에도 어머니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웃더군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제사에 쓸 그릇은 닦아줄 수 있니? 그 정도는 괜찮지? 음식은 내가 하마. 가뜩이나 피곤할 텐데 제사 안 하는 집은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낮게 쉬면서 손을 들어 올렸죠. 오늘 막 손톱 붙였는데 전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 14만 원이나 주고 한 건데 그래도 하루 이틀은 더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아내의 말에 아버지는 관자놀이를 잡고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애써 고개만 끄덕이시며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집안 행사에는 저만 참여를 하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뤘으니 모든 건 제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맡기신 거였죠. 자신들의 성에 차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고 오히려 아내의 성격이 솔직하고 당당하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제가 봐도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 7년 차에 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수 너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니? 이제까지 그랬던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가 말끝을 흐리자 어머니는 더 화를 내시더군요. 나 너희 아버지 많이 참았다는 거 알지? 사람 미워해서 뭐하나, 우리 눈에 차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러면서 참고 넘긴 세월이 벌써 6년이야. 조금 있으면 7년이고. 근데 이제 보니 진즉에 이혼하라고 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온다.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니?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모든 게 제 불찰이에요. 이혼해. 너 그러다가 말라 죽어. 엄마 제발 이혼만은. 됐다. 우린 그 꼴 더는 못 본다. 이혼을 하든지 우리랑 인연을 끊든지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나온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부모님이 부부동반 모임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저희 부모님 차를 박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는 오른쪽 팔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고 아버지는 다리가 크게 다쳐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당장 병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부모님은 저나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봐 간병인까지 고용하셨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 칠순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헌데 아내는 흔쾌히 자신이 그걸 하겠다고 나섰고 저 역시 그런 아내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죠.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도 엄청 고마워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뭐 그게 대수라고.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 근데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원래는 이런 상황만 아니면 좀 크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셔서 그냥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선물 드리고 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하시나 봐. 당신한테 부담 주기도 싫다고 하시고. 그래? 난 좀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에이, 그래도 음식하고 그런 게 어디 쉬워? 사람 많아지면 당신이 힘들 거야. 난 진짜 괜찮아. 가까운 친구분? 아니면 친척 몇 분 더 부르라고 해. 음식이야 넉넉하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때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서러운 것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도 소식을 전했고 부모님 역시도 엄청 좋아하셨죠. 그런데 반차까지 쓰고 향한 부모님 댁에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현관을 두드린 것은 배달기사였거든요. 이미 들어가 보니 아버지 친구분과 이모가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서 계셨고 아내는 열심히 짜장면 그릇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이게 무슨 짓이야? 배달 음식이라니. 음식 준비한다며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아니 갑자기 뭐 조리해야 할 음식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불이 안 들어왔다거나. 전 혹시나 하고 물었지만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 왜? 뭐 여기 정전됐대? 아니! 그게 아니면 왜 음식을 저렇게 배달을 시켜?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아버지 칠순이야. 근데 짜장면에 피자라니! 당신이 음식 준비한다고 했었잖아. 준비한 거잖아. 배달! 직접 고민해서 고른 메뉴인데 싫어? 여보! 제가 언성을 높이자 아내의 표정은 굳었죠. 저는 그 표정을 몇 번이나 받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요구를 하기 전에는 늘 그런 표정이었으니까요. 바늘만 스쳐도 당장 터질 것 같은 얼굴 말이죠. 지금 나한테 화내? 칠순이 뭐 별거라고 지랄이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이야. 더구나 그런 생일을 70번이나 했으면 이제 작작할 때도 된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장금이처럼 불 앞에서 요리하는 걸 상상했던 거야? 까놓고 내가 준비한다고 했지 요리한다고 했어? 이 정도라도 신경 써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정상 아니야?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지금 손님까지 초대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생각이 없어?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야, 내가 너랑 결혼했지 종노릇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남의 집 거셔서 요리할 거면 돈이라도 많이 주지 그랬어. 그래, 그럼 선물은 준비한 거 맞아? 내가 200만 원 줬잖아. 그 돈으로 무슨 선물을 사? 시장에서 쇼핑이라도 해야 했어? 애초에 나한테 수고한다고 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짓 하고 있지. 그럼 선물도 안 사고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거야? 그럼 돈은 어쨌어? 겨우 200 쥐어놓고 어이가 없네. 누가 보면 한 2천 준 줄 알겠어? 솔직히 한 사람이 쓸 돈으로 부모님 2사람 선물 사라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 그래서 난 나 혼자 쓰라고 주는 건 줄 알았어. 그걸로 백화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하나 샀다. 왜? 목걸이? 진짜 당신 구제불능이구나. 제 말에 아내는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뜯어서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구질구질해서 못하겠다. 너 해! 고작 공무원인 주제 만나주고 결혼까지 해줬더니 내가 이깟 200만 원으로 구제불능 소리를 왜 들어야 해?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백화점 목걸이 하나가 아까워? 야, 차라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난 너 처음부터 싫었어. 알아? 이름도 촌스럽게 병수가 뭐야? 병신처럼 빌빌 기게 생긴 그 이름부터가 딱 질색이었다고. 아내는 그 길로 부모님 댁에서 뛰어나가 버렸고 저는 뒷수습을 해야 했죠. 하지만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그 자리에 초대한 사람들과 부모님이 다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눈치 보면서 떠나고 부모님만 남았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우셨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목걸이에 맞으면서 얼굴이 긁혀 피가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처음으로 이혼 소리가 나왔던 거고요. 더구나 그 일로 인해서 밝혀진 것들이 더 있었죠. 사실 저와 아내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데 덕분에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양심상 매달 50만 원 정도의 돈을 부모님 용돈으로 드리고 있었죠.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감사 표시를 했던 겁니다. 헌데 생활비 일체를 관리했던 아내는 그걸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나름 아낀다고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는데 말이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의 매달 제게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의 반응은 덤덤했고요. 그래 해 이혼. 누가 무서운 줄 알아? 겨우 200만 원으로 이혼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만 차라리 잘 됐어. 너 같은 거랑 앞으로 더 살아가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선택이지. 난 지금도 나가면 나 좋다는 사람들 줄 섰어. 더 솔직히 말해줄까? 당신 말고 애인도 있었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흘렸죠. 그래 알겠어. 오히려 미련 안 남아서 좋네. 과연 그럴 수 있어? 나 짝사랑하고 쫓아다닌 기간을 생각해봐. 후회 엄청 할걸? 다른 여자들이 당신 같은 남자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에. 당신 혼자서만 본인이 대단하다 생각하겠지만 공무원의 월급은 박봉의 그 얼굴로 누구해? 알았으니까 얼른 도장 찍어. 마지막까지 더는 싸우기 싫으니까. 좋아. 내가 늘 바라는 일이었어. 찍자 찍어.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저는 아내를 오래 좋아했었어요. 대학에 다닐 때부터 아내를 쫓아다녔고 딱 한 번 고백을 했다가 차이기까지 했죠.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난 뒤에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습지만 전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네요. 특히나 연고지도 없던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을 당시였기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예쁜 얼굴에 발랄한 성격, 저와는 반대되는 자유로움을 동경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하자고 했을 때 마치 꿈같이 느껴졌죠. 진짜 평생을 잘해야겠다,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아야겠다 다짐했던 결혼이었고요. 해서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와서 집안일도, 요리도, 뒷정리도 모두 제가 했으니까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저를 팔불출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멍청하다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려 7년이나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끝이 안 좋다고 해도 전 힘들어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친구 준호가 큰 힘이 되어줬죠.
부부 동반으로 자주 보기도 했고 저와는 30년 지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야, 잘했어. 내가 진작에 헤어지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버틴 것도 용하다 용해. 전 준호가 따라준 술을 한 잔 받아 먹고는 말했죠.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쩌지? 제이 말처럼 누가 나 같은 거랑 결혼을 해줄까 싶기도 하고, 이 나이에 이혼을 했으니 내 아이는 꿈도 못 꾸는 건 아닐까. 넌 아직도 애 타령이냐? 애가 그렇게 좋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 많이는 바라지도 않아. 딱 하나 낳아서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의 반만이라도 주고 싶어. 난 행복했거든. 됐어. 막상 가지면 별거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난 너 부러워. 이제 솔로 아니냐? 유부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날 보면 알잖아. 이렇게 술 한잔하러 나오는 것도 눈치 봐야 해. 너 정도면 행복한 거지. 돈도 잘 벌고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잖아. 준호는 저보다 3년이나 빨리 결혼해서 아이가 벌써 둘이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도 잘 벌었고 늘 여유로움이 넘쳤죠. 더구나 매일 다투는 저와는 달리 부부싸움 자체를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몹시 부러운 부부기도 했고요. 하지만 준호는 한숨을 푹 쉬었죠. 사업 자금을 장인이 대줬잖아. 아내한테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해. 병수 네가 이런 고충을 알아?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거야. 눈칫밥 먹는 거라고. 장인어른이 그렇게 무서워? 무섭지. 뭐 지금이야 손 털었다고 하지만 결국 사채꾼 아니야? 인상도 얼마나 사나운지. 집안 행사 가면 조폭 모임에 참여하는 것 같다니까. 난 우리 집이 너희 집 반만 살았어도 이 결혼 절대 안 해. 바로 이혼. 디 엔드. 그러니까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즐겨. 솔로가 최고야. 그래도 제이 못 잊으면 어쩌지? 그건 그때 문제야. 너 다른 사람 만나본 적 없잖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적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나온 거 아니냐? 애초에 미혼이 주는 자유로움을 느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좀 버텨봐. 버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그때 준호가 아니었다면 전 아내를 다시 붙잡았을 겁니다. 이내 이혼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버텼죠. 일주일, 3주, 한 달.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편하더군요. 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던 그때와는 달리 저는 부모님이 해준 반찬에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죠. 더구나 아내의 옷과 신발로 가득했던 방이 비워지니 저를 위한 서재로 바꿀 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월급이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끼지 않고 돈을 써도 남아있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100만 원을 드려도 여유가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한 여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분은 준호와 자주 가던 오뎅바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오늘은 친구분 안 오세요? 집에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 먼저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밖에 좀 추워요. 얼른 앉으세요. 늘 드시던 걸로 드리면 되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은 준호가 불러낸 자리였어요. 이혼 서류를 접수한 순간에는 제가 힘들다고 불러냈었던 거지만 괜찮아진 이후에는 반대의 상황이 온 거죠. 헌데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건지 그날 준호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얼결에 저는 혼자서 술을 먹게 됐던 겁니다. 더구나 갑작스러운 폭설로 손님도 거의 없어서 저는 오뎅바 사장님인 선영 씨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이혼 이야기, 취미까지 별의별 말을 다 했습니다. 하면서도 중간에 아차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더군요. 더구나 본인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죠. 사실 저도 이혼했어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돈을 벌었고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는데 술집 여자라고 얼마나 고백을 하는지. 네? 술집 여자요? 아니 여긴 오뎅바잖아요. 그냥 오뎅 먹는 곳인데. 더구나 건전한 곳이고. 술을 팔긴 해도 그건 좀 아니죠. 그럼 음식점이 다 술집이게요? 그러게요. 남편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죠. 그것 말고도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기도 했고. 모두가 저를 좋아할 순 없겠지만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알아주진 않고 늘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저도 이해는 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혼이요. 저도 딱 거기까지죠. 최선을 다했다. 근데 끝이 안 좋았다. 뭐 이 정도요. 저는 자세한 정황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컸고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얼마 뒤 선영 씨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 점을 높이 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분노도 남기지 않는 이혼을 한 게 대단하게 보였다고 하더군요. 이혼의 공통점도 있고 나이도 동갑이고 낚시라는 취미 활동까지 같았던 우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너무 빠르긴 했지만 만나고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확신이 생겼죠. 물론 선영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시켰는데 어머니는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앞서서 전처가 벌여놓은 일이 많아서 아무나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딱히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혼자 힘으로 돈 모아서 가게까지 운영하고 진짜 대단한 아이더라. 홀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암으로 세상 떠나실 때까지 병간호까지 했다고 하던데. 진짜 존경심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야. 또 따뜻하고. 그럼 결혼 얼른 해. 그래도 이혼한 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바로 하는 게 맞나 싶고. 너도 확신이 있으니 우리 집에 인사시킨 거겠지. 그런데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지? 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죠. 솔직히 확신은 있는데 내가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지. 전처일도 그렇고 내가 어디가 고장난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준 것도 있어. 불안해서. 그럼 일단 살아보는 건 어떠니? 결혼식은 뒤로 미루고 상의를 해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떤가 싶어. 물론 혼인신고도 알아서 결정을 하고. 둘 다 상처도 있으니 그 정도는 조율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물론 난 너 무책임한 거 싫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못 사네. 이러면 나랑 너희 아빠 진짜 너 안 볼 거야. 알지? 고마워 엄마. 나 믿어줘서.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 저는 선영 씨와 상의를 먼저 하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집이 편안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선영 씨는 자신의 가게에 일하는 사람을 따로 구해서 저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가 쉬는 주말에 시간을 다 비웠고 함께 차를 마시고 낚시도 갔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무척 잘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고도 제게 티를 내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많았죠. 여보, 혹시 오늘 아침에 부모님 댁에 갔었어? 그 장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대게가 수율이 끝내준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잡자마자 택배로 받아서 아침에 가져다 드렸지. 당신 목도 있으니까 금방 해줄게. 진짜 고마워. 나 좀 놀랐어. 그 전에도 몇 번 갔다며. 왜 말 안 했어? 그야 뭐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말을 해. 우리 가족이잖아. 출근하는 김에 잠깐 들려서 이야기 좀 나누거나.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 가게 오신 적도 있어. 뭐? 진짜 놀랍다. 나 좀 울 것 같은데. 너무 감동이야. 뭐? 내가 더 놀랍네요. 뭘 이걸로 감동을 받아. 당연한 건데. 예전엔 그저 죄인처럼 살았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잘못을 빌어야 했었던 결혼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다른 의미로 저를 진심으로 미안하게 만들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받기만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가게가 바쁠 때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 식사를 차려놓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반겼죠.
서로 이전 결혼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에 우린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덕분에 싸울 일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군가 계속 눌렀고 저는 술 취한 윗집 남자인 줄 알고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근데 거긴 술에 취한 전처가 서 있었던 겁니다. 비번 왜 바꿨어?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잖아. 왜 비번 바꾸냐고? 당신이 여길 왜 왔어? 가. 시비 거지 말고 술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라고. 저는 문을 닫으려고 뒤를 돌았는데 전처가 제 등 뒤를 끌어안았죠. 나 보고 싶지 않았어? 당신 왜 그렇게 차가워? 설마 그년 때문이야? 들었어. 나랑 이혼하고 몇 개월 만에 술집 년이랑 살림 차렸다는 거. 혹시 그 전부터 바람 피운 거야? 저는 신경질적으로 아내를 떨어뜨리고 소리쳤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술집 년? 진짜 천박하게 말하네. 그 사람 엄연히 가게 사장이야. 그리고 나 재혼했어.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이러는 거 추태고 민폐야. 술집 사장이면 술집 년이 아니야? 아, 포주? 뭐 그런 건가? 어쨌든 그래. 그런 여자랑 만났다고 이렇게 단박에 날 내쳐? 나밖에 없다며.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빨리 재혼을 한다고?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어? 예의라는 게 없잖아, 예의.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뒀다는 너한테 이런 말 듣긴 싫은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건데? 이제 와서 왜 이래? 진짜 1억이야? 날 이렇게 버린다고? 날 버린 건 너야! 애초에 이혼하자고 발악했던 것도 너고! 진짜 미련 없다고? 이런 나보다 그년이 좋다고? 너무 좋아.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을 정도로 좋아. 됐니? 아내는 제 말에 표정을 굳히고는 삐뚤게 있던 자세를 바로잡았죠. 마치 술에 취한 건 연기였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수할 거야. 난 절대로 인정 못해! 그냥 술에 취해서 해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지가 의문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난 주말 아침에 전처가 복수하겠다는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아내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나타난 거였죠. 그것도 만삭의 모몰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애초에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속으로 언제 임신을 했지? 누구 애지? 하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전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 당신 아이 임신했어. 이제 겨우 한 달이면 출산이고. 저는 귀를 의심해서 되물었죠.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이라니? 못 믿겠니? 초음파 사진 줄까? 여기 날짜도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막달이면 지금 장난하는 거지? 무슨 장난이야. 내가 아이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손자인데. 나도 고민 많이 하고 여기 온 거야. 내 자리 찾아야 되니까. 이때 제 아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확실해요? 그쪽 말이 진짜면 9개월이면 2월 무렵에 그럼 저랑 이 사람이 만나고 있을 때 아이를 가졌다는 게 되는데 정말 확실하냐고요? 그 말에 전처는 표정이 굳더니 아내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죠. 내가 너 같은 술집 년인 줄 알아? 확실? 당연히 확실하지. 애 낳아서 유전자 검사해야 믿을래? 그리고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야. 병수 씨는 나밖에 없다고 했고 평생 나만 바라봤어. 남의 가정 깨고 들어온 주제 뭐? 확실? 저는 전처의 손을 떨어뜨리며 제 아내를 보호했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어야지. 내가 2달 전에 말 안 했어? 아, 그땐 몰랐나? 아내는 그 말에 저를 받고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괜히 전처가 방문했다는 말을 하면 신경 쓸까 봐 말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감지한 전처가 끼어들었죠. 두 사람 비밀이 많네.
우리 그때도 좋았잖아. 막 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렇게 당당하면서 왜 말을 안 했대? 물론 인정은 해. 아이 가진 그날에 당신 술이 많이 취하긴 했었어. 나 때문에 힘들어했고 내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그랬었잖아.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이혼은 했지만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 약간 멈칫했지만 인정할 순 없었죠. 선영 씨를 한참 만나고 있는데 술김에 그런 말을 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저는 술을 먹어도 필름이 끊긴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전처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혼란스럽긴 했죠.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도 않고! 거짓말이잖아! 안 믿으면 어쩔 건데? 유전자 검사한다고 했는데도 못 믿어? 애 태어나면 바로 할 거라니까? 거짓말이면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이야. 당신 누구보다 아이 가지고 싶어 했잖아. 더구나 거짓말이라는 그런 말도 그만해. 이런 목소리 우리 애기 다 들을 텐데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가라고! 출산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려고 온 거고. 미쳤어? 여긴 내 아내와 내 신혼집이야. 나가. 좋은 말로 할 땐 나가라고! 전처는 한숨을 쉬더니 제 아내를 아래 위로 훑고는 말했습니다. 눈이 많이 낮아졌네. 저것도 부인이라고. 늙어서 주름 자글자글한 것 봐. 그래. 착하고 어린 내가 일단은 물러나 줄게. 그간 집 관리 잘해주세요, 아줌마. 출산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알았어? 그동안만 내 남편 잘 부탁해. 전처가 가고 난 뒤에 우리 집은 난리가 났죠. 저희 부모님까지 오셔서 저를 추궁했고 전 억울하다고 계속 반박했습니다. 몇 번 술에 취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로 전처와 이혼한 것은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특히나 선영 씨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아내는 그 일로 상처를 많이 받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도 도통 믿지 않는 눈치였고요. 속상한 마음에 친구 준호를 불러서 물었는데 준호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난 절대 아니길 바라지만 너 술 마시면 약간 그렇게 하긴 했어. 나 진짜 억울해. 물론 이혼 조정 기간엔 그랬던 거 알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니었다고. 너도 알잖아. 나 선영씨 만나면서 많이 달라진 거. 알지. 아는데 제이씨를 네가 오죽 좋아했어? 짝사랑한 기간만 4년? 5년이야. 그리고 결혼하고 7년을 함께했고. 너 잘 모르는 모양인데 종종 제이씨 보고 싶다는 말 술 취하면 했어. 절대 아니라니까. 진짜 미치겠네. 무의식일 수도 있잖아. 보통 필름이 끊겼다는 게 의식을 잃은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부분 기억을 못하는 것도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지. 난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해. 저는 그 말에 진심으로 절망했죠. 그게 사실이면 어쩌면 좋아? 나 선영이랑 진짜 오래 살고 싶어. 진심이야. 너 아내라는 여자 돈을 엄청 밝혔잖아. 그러니 이번 목적도 그걸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하자고 나오는 거 보면 100%고 확신이 있다는 건데 결과 기다리다가 선영씨 놓치면 어쩔래? 돈 좀 주면 분명 100% 잠잠해질걸? 두고 봐.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래도 만약에 내 자식이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야이씨,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인생을 살라고. 막상 나와서 키워보면 지옥이 따로 없어. 내 생명을 갉아먹는 쥐새끼들이 바로 자식이야. 어릴 땐 예쁘지. 근데 커가는 거 보면 징그럽기까지 하다. 제발 정신 차려. 전 그날 준호와 만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술을 먹고 실수를 했다는 준호의 말도 솔직하게 전했고요. 당연히 아내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아마도 오랜 시간 짝사랑해왔다는 이야기나 힘든 결혼 생활을 버텼다는 것도 지금의 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도 초반과 다르게 점점 저 스스로가 의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차라리 준호가 제의한 것처럼 돈을 주는 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돈? 왜 돈을 줘? 만약에 내 아이면 그러는 건 어떨까 해서. 물론 만약이야.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설령 그 여자가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쪽에서 바라는 돈이 몇백은 아닐 거 아니야. 난 공무원이지만 부모님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셔. 부탁해서 조금씩 갚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 하지만 여보, 나 진짜 아니야. 근데도 자꾸 불안해서 이러는 거고. 나 진심으로 술에 취해서 그런 짓 저지르지 않아. 나도 미치겠어 진짜로. 아내는 눈을 감고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그렇다고 아이를 그런 식으로 내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상처를 받잖아. 애는 죄가 없어. 돈 이야긴 그만해. 더는 당신한테 실망하게 만들지 마. 일단 나 시댁으로 들어갈게. 어머님도 허락하셨어. 당신을 믿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얼굴 보는 게 좀 힘들어. 적어도 그 사람 출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미안해. 다 믿어주지 못해서. 아니야, 그래.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당장 이혼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저를 믿고 기다려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전처가 저희 부모님 댁까지 가서 며느리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이전엔 발도 들이기 싫어했으면서 선물까지 잔뜩 가지고 가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애교까지 피웠다고 하더군요. 부른 배를 해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한 저희 부모님은 억지로 효도 아닌 효도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저는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기분으로 전처의 출산을 기다려야 했어요. 준호가 곁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가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죠. 어느 병원이야? 어디로 갔어?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모른다고 하더군요. 아니 글쎄 구급차에 따라서 타려고 했더니 굳이 너만 오면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거야. 소리를 어찌나 지르는지 그냥 내렸지. 병원은 모르고. 그때 느껴진 찜찜함. 여자의 촉은 유명하지만 남자의 촉도 날카롭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전처와 살았던 세월 동안 쌓아온 데이터라는 게 있었고요. 그 여자 성격이라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과정까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안달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 구급차량 번호를 알아달라고 부탁했고 그걸 토대로 아내가 내린 병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곳으로 찾아갔죠. 다급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섰는데 저는 발길을 돌려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게 누구야? 도대체 왜 제가 여길 와? 전 숨조차 죽이면서 천천히 가까운 거리로 이동했어요. 제 전처와 함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친구 준호였죠. 더구나 그곳은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의자였습니다. 병원이 문이 닫을 시간이었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입원한 가족들이 전부였고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죠. 아내는 부른 배를 그대로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이 일을 어쩔 거냐고?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진통? 애초에 애를 가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진통? 너 미쳤어? 출산일이 늦춰졌다고 뻥을 쳐도 모자랄 판에 이제 망했어. 애 없는 거 알면 그 새끼 돈 주겠냐? 널 믿은 내가 병신이지. 아니 어머님이 갑자기 내 배를 만지는데 어쩌라고? 그대로 들켰어야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전 그렇게 돈이 급하면 어디 가서 애라도 구해와. 애를 구해? 김재희 너 미쳤냐? 애를 시장에서라도 사서 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네? 왜? 뭐 우리 둘이서 당장이라도 만들까? 아들은 반금만 주시고 딸은 5천원치만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어쩔 거냐고. 너만 아니었어도 돈 충분히 받아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었어. 준호의 말에 전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가지 같은 도구를 빼서 의자 옆으로 던지며 말하더군요. 우리? 새 출발? 웃기시네. 사업 말아먹고 무슨 새 출발. 어차피 나랑은 그냥 즐긴 거 아니었어? 너나 나나 서로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가끔 벗어나는 탈출구 아니었냐고.
장인 돈으로 사업 벌여놓고 말아먹으니까 겁나서 한몫 땡기려는 속셈 모를 줄 알았니? 우리는 얼어 죽을 무슨 놈의 우리야. 돈 받으면 내 뒤통수도 치고 혼자 도망치려고 했으면서. 내가 언제? 그리고 그렇게 의심스러웠으면서 왜 내 손을 잡았어? 그년이랑 내 남편 떨어뜨려 놓으려면 너한테 정보를 받아야 했으니까. 꼴에 질투하냐? 언젠 병수 싫다며. 토할 것 같고 역겹다고 했잖아. 박봉 공무원보다 능력 있는 내가 좋다고 나한테 사랑한다 어쩐다고 한 건 잊었냐? 맞아, 그랬어. 질리더라고. 나만 보는 것도 답답하고 숨 막혔어. 근데 그건 그거고. 감히 날 두고 다른 여자랑 사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뒤에 나온 말들은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정확히 여기에 쓴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라 녹음 버튼을 누를 정신이 없었던 거지만요. 둘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건 경악스러웠죠. 대충 두 사람은 5년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였고 부부 동반 모임을 갔을 때도 두 사람은 몰래 스킨십까지 하며 각자의 배우자를 농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불가능해졌던 겁니다. 무엇보다 준호의 장인어른이 무서운 사람이라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였던 거죠.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준호는 저희 부모님이 재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됐죠. 초반에 준호가 다시 합치려던 저를 말린 이후부터 제게 돈을 쥐어주라는 조언을 계속했던 것까지 말입니다. 아내는 복수 때문에, 그리고 제 친구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였죠. 저는 두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한 상황에서 뭘 더 할 수는 없었고 이내 떠오른 것이 바로 준호의 장인이었죠. 그래도 그 전에 아내와 저희 부모님에게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덕분에 모두 오해를 풀었고 저는 더는 오해를 쌓기 싫어서 준호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저의 아내와 함께 나갔죠. 이어서 모든 사실을 하나씩 설명했고 제가 앞에 들었던 내용도 직접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아내가 웃더군요. 이미 알아요. 뭐 이 정도로 상세하게 알진 못했지만. 네? 어떻게 그걸... 병수씨 이혼하고 위로다 뭐다 매일 나갔거든요. 한 달은 그렇다고 치지만 몇 달 동안? 그래요. 뭐 그것도 병수씨가 워낙에 전처한테 각별했으니까 이해했죠. 근데 어느 날 딱 병수씨를 보게 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랑 데이트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사람을 붙였고 알게 된 거죠. 힘든 친구를 위로해준 게 아니라 그 친구 아내를 위로하는 걸요. 그럼... 사업 망한 거 애초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왜? 천벌? 인과응보? 미안하지만 전 신은 믿지 않는답니다, 병수씨. 네? 혹시 설마... 하지만 그건 장인어른이 투자한 돈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아버지 돈이니 아버지가 허공에 뿌리든 바닥에 던지든 설령 조금 더디게 이혼을 하더라도 받아낼 건 확실히 받아야죠. 빼앗지 못하면 망가뜨려서라도요. 저나 아내는 놀라서 시선을 마주쳤죠. 준호의 아내분은 씩 웃었습니다. 이전에 준호가 매번 장인이 무섭다, 아내 눈치 보는 게 힘들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 어렴풋이 느껴졌죠. 물론 그 순간에는 몹시 통쾌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럼 좀 민망하네요. 괜히 잃은 게 돼서. 아니요, 잘해주셨어요. 남의 가정까지 깨고 사기까지 치려고 했다니 그건 저도 새로운 정보거든요. 아버지한테 꼭 말씀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20년 우정이라고 했나? 30년입니다. 정확히는 올해로 31년. 그럼 딱 그 정도 우정만큼 저희가 처리해 줄게요. 31일 정도 가둬두고 적당히 버릇 좀 고쳐야죠. 특별히 제가 사진 전송할 테니 경찰에 날리지 말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동지잖아요? 실연의 동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뭐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뒤에 진짜로 준호의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그 사진은 저와 아내만 봤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더군요. 잘됐다 싶은 마음 한편에 심란한 마음도 있었는데 저를 곁에서 아내가 많이 위로해줬고 우린 천천히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죠. 그런데 전처는 포기를 하지 않더군요. 돈을 못 받았으니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저희 집을 또 찾아온 겁니다. 이미 준호의 소식을 들었는지 만삭 임산부 연기도 더는 하지 않았죠. 대신 이전에 저처럼 무릎까지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할게. 당신 나 사랑하잖아. 우리 함께 있던 시간을 좀 떠올려봐. 도대체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복수 이미 끝났어. 다 들켰다는 거 알잖아. 난 복수 아니었어. 말만 그랬지 그런 거 아니었다고. 당신을 돌려받고 싶었어. 나도 깨달았다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됐다고. 매일 후회했고 복수라는 핑계를 대고서라도 당신 되찾고 싶었어. 이미 늦었어. 안 늦었어. 생각해봐. 내 나이는 적어도 저 여자보단 어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아이도 가질 수 있어. 근데 저 여자는 늙었잖아. 아이 못 가져. 그래도 좋아? 좋아. 이 사람이랑 함께일 때 내 모습이 훨씬 좋으니까 아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전처는 그 말에 소리를 꽥 질렀죠. 당신은 이러면 안 돼!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헤어지자는 말도 내가 하면 언제든 잡아주는 건 당신이었잖아. 날 사랑한다고 1000번은 말했고 날 위해서 뭐든 해줬잖아. 하지만 저 여자는 아니야. 그냥 잠깐의 바람이라고. 전처는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방향을 바꿔서 제 아내에게 말하더군요. 저 사람 나한텐 이런 남자였어. 날 위해선 달도 별도 따주려고 한 남자라고. 근데도 결혼을 유지하겠다고? 그쪽은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랑은 고작 몇 개월이지만 나랑은 7년이야. 짝사랑한 기간까지 합치면 10년도 더 넘어. 근데도 살겠다는 거니? 그 말에 제 아내는 씩 웃었습니다. 네, 당연히 살아야죠. 무엇보다 자존심이 왜 상해요? 오히려 고맙죠. 그렇게 좋은 남자라는 거 꼭 증명해준 것 같아서 그쪽한테 고맙네요. 비록 몇 개월 같이 살진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매일이 선물 같겠죠? 야! 그러게 진작에 잘하지. 아유, 저런.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바보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은 절대 안 놓치거든요. 평생 끼고 살 거니까 이만 포기해 주세요. 저희 아내는 내공이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몇 마디 말로 완벽하게 복수를 해줬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끌고 가 일이 끝나긴 했지만 새삼 아내가 너무 멋지게 보였죠. 아내는 전처를 비난하는 대신 저를 추켜 세워줬으니까 말입니다. 그건 마치 무시당하고 빌어야 했던 지난날의 저에게 손을 내민 것 같더군요. 심지어 우린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더욱 돈독해졌고 2배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최근에 저희에게 무척이나 기쁜 일도 생겼어요. 바로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죠. 쌍둥이들을 위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상가 건물도 뜯어주겠다는 부모님을 말리며 매일이 웃을 날 뿐이네요. 저는 늘 꿈꿨던 것처럼 좋은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저희 부모님이 있고 현명한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가정은 이미 완벽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비록 이전의 결혼이 실패였다고 하더라도 더 큰 행복이 찾아오려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겠죠? 끝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햇살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해요.